네, 반갑습니다. 다시 이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여러분하고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뭐 5번째 강의인가요? 앞서 지금 네 개의 동영상이 올라와 있을 텐데요. 이번엔 5번째입니다. 이제 동영상 개수는 이제 5번째인데요. 개수로 보면 근데 앞에 슬라이드 동영상 중에 뭐 50분 수업인데 1시간 30분 뭐 한 동영상도 있고 해가지고 긴 것 같아서 뭐 여러분이 이 국제법만 또 공부하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또 수업에 부담을 줄 수도 없을 것 같아서 이걸 지금 6번째 동영상으로 할까 뭐 생각 중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지금 동영상 강의를 해야 될 시간이 이게 2주였죠. 2주간이었죠.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개강을 하고요. 2주간 동영상 강의를 하게 되는데 뭐 일주일에 3시간이라고 했을 때 이 6번째 강의까지가 아마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멈춰서 여러분하고 다시 만나 뵐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그게 그렇게 잘 될지 뭐 단지 희망 사항인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역시 그 국제법 중에서 전통 국제법 영역 그러니까 이 국제법은 근대 국제법, 뭐 현대 국제법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대 국제법 시대에 발달된 여러 전통적인 국제법 문제들이 있어요. 지금 이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할 것이 또 그거 하나인데요. 국가의 종류와 권리 의무. 그리고 이제 또 국가 승인제도, 다음 시간에 공부할 국가 승인제도, 국가의 관할권 행사, 그 다음에 주권 면제 문제, 외교 면제 문제, 이런 문제들은 국제법의 법원, 뭐 이런 문제들, 그때 전통 국제법의 주제들입니다. 20세기 현대국제법 시대에 들어와서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습니다만은 국제인권법이랄지 국제형사법이랄지 국제환경법, 국제통상법 등 새로운 현대국제법적 주제들이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에서도 나오지만은 국가의 기본적 권리 의무, 주권, 자위권, 국내 문제 불간섭 의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근대 국제법, 그 전통적인 국제법 체계 내에서는 뭐 우리 그로티우스 국제법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로티우스가 뭐 전쟁과 평화의 법을 지어서 국제법 시대를 열었다. 뭐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전통 국제법에서 천착하는 것은 이런 주권 문제들, 국가의 기본적 권리 의무 문제, 그리고 전쟁이 시작된 자위권 문제, 평상시에는 국가 주권, 그러니까 주권은 최고성이고 국가 간의 주권 평등 원칙이 분권화된 어떤 국제사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국내 문제 불간섭 의무가 중요하고요. 이제 전쟁 시에는 이 자위권 문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통 국제법에서 국가의 종류와 권리 의무를 따지게 되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부하게 된 국가 승인 제도는 그 9세계 유럽 강대국들 사이에서 있어온 국가 관행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새로운 독립국가가 있게 되면 강대국의 승인을 얻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보면서 그것이 하나의 국가 관행이었는데 이제 그것이 현대 국제법 시대에 들어와서는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다. 국내 문제 불간섭 의무하고도 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민족 자결권 원칙이 하나의 그 국제법 새로운 현대적 법원칙으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다. 자리 잡았다. 또 이제 과거에는 없었던 무력 행사 금지 원칙. 이것이 또 현대국제법에서 하나의 국제법 원칙으로 자리 잡았다.
전통국제법에서 뭐 주권평등 원칙, 국내문제 불간섭 원칙 이런 것들이 중요했다면 연대국제법에서는 이제 그러한 원칙들이 중요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 승인을 통해서 강대국들이 국내 문제에 간섭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간섭을. 그래서 과거 관행과 달리 영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아주 성문법으로 타국 국내 문제에 간섭하지 않는다. 이런 성문법을 이렇게 선언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국제사회에서 국가라는 것을 어떻게 인식할 것이냐. 뭐 국제 정치적 차원에서 뭐 현실주의가 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국제법은 법이기 때문에 좀 이상주의적인 그런 성격이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국가 승인 제도와 관련해서 봤을 때 어떤 영토 국민 통치권은 다 있는데, 그러니까 국가적 실체를 갖춰져 있는데 어떤 승인, 국제사회의 승인을 못 받았다고 해서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상당히 좀 심각해집니다. 그런 실체가 있다면 여러 어떤 법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실제 국제사회에서 다른 나라하고 관계를 맺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국가가 아니다. 승인을 못 받았으니까. 이것은 국제법상 용인할 수 없겠죠. 그렇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국가 승인 관련해서 과거에 어떤 유럽 국가의 관행과 같이 그것이 하나의 창설적 효과를 갖는다라고 보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다수설이 이제 어떤 국가의 실체를 갖췄을 때 승인과 상관없이 국제법적으로 국가를 봐야 된다. 뭐 이런 논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 볼 거고요. 이 국가의 종류와 권리 의무 뭐 이런 주제들하고 연관되어서 쭉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 관할권 행사까지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살펴볼 것이 국가의 종류와 권리 의무입니다. 이 국가는 말씀드린 대로 국제법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주체라고 했죠. 이때 국가는 어떤 개념이냐. 옐리네크가 말한 국가 3요소에 따라서 이걸 보겠고요. 특수한 형태의 국가, 우리 지구상에는 뭐 보통 단일 국가나 연방 국가, 뭐 가장 기본적인 국가 형태로서 단일 국가나 연방 국가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주권 국가라고 하면은 이제 어떤 국가 체제가 그렇게 되는데, 뭐 미국이나 독일 같은 나라는 연방 국가죠. 캐나다도 그렇고요. 그런 연방 국가가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뭐 단일 국가도 있습니다. 또 연방 국가 유사한 것 중에 EU라는 국가, 우리가 유럽 연합이라고 보통 부르죠. 유로피언 유니언. EU가 있습니다. EU는 연방 국가와 같은 어떤 국가적 어떤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소위 이제 원어로는 그런 경우에 페더럴 네이션이 아니고 페더럴 스테이트가 아니고 수프라내셔널 오가니제이션, 소위 초국제 기구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UN보다는 좀 강구한 결합체이고, 그렇죠? 지금 유럽엔 중앙은행도 있습니다. EU의 유럽 연합의 뭐 집행위원회는 국가의 행정부 비슷하게 역할해요. 유럽 이사회도 그렇고, 또 유럽 이사회는 입법기관적 성격을 갖고요. 유럽 사법재판소도 있죠. 그리고 단일화폐도 쓰고요. 상당히 공공합니다. 그러니까 유엔에 비할 바는 못 되고,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나 캐나다와 같은 연방 국가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통일적인 군대가 없죠. 요즘 통일적인 군대를 만들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또 집행위원회 위원장이 뭐 상징적으로 유럽을 대표하는 국가 원수를 하더라도 연방 국가나 단일 국가의 어떤 대통령이랄지 수상에 비할 바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전형적인 국가 외에가 있고요. 그 외에 특수한 형태의 국가가 있어요. 국가 연합, 말씀드린 이제 EU도 좀 이렇게 해당이 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그 러시아 페더레이션, 지금 현재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이 멸망하고 새로운 러시아 연방공화국이 창립되었죠. 뭐그 대표적인 예고요. 영세중립국, 분당국, 뭐 우리나라도 분당국이 한 형태죠. 분당국에 해당이 되겠죠. 과거엔 독일이 있었고, 사이프러스, 북사이프러스 또 뭐 분당국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예멘도 분당국이었는데 남예멘, 북예멘으로 갈라진 분당국이었지만 통일을 했죠. 이 분당국들은 이제 그 통일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뭐 이 분단국 그 개별적으로 보면은 주권 국가입니다. 지금 북한도 어떤 우리 헌법재판소는 우리 헌법 체제상 우리 대한민국 영토로 보고 있지만 국제법적으로는 이 실체를 부인할 수 없어요. 유엔에도 지금 가입돼 있고 뭐 동시 가입을 했죠. 그래서 각각 주권 국가라고 봐야 됩니다. 국제 법적으로 엄격하게 보면은. 근데 이제 통일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교황청 또 국제법상 국적 주체입니다. 피보고 파탄국가, 이 파탄국가 페인드 스테이트라고 하는 것인데 특수한 형태의 국가의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팔레스타인, 민족 해방 기구의 하나죠. 언제가 팔레스가 나왔죠. 특수한 형태의 국가로서 국제법상 권리 주체입니다. 국가 비슷하게 권리 의무 주체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국가의 기본적 권리 의무, 그 다음에 그 강의 끝머리마다 나오는 것이죠. 국제법은 엄격한 법원 법적 주체론, 엄격한 법적 주체론으로서 국가 중심적으로 이렇게 이론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국가 행위자가 대두하고 있다. Non-State Act, NGO 랄지 다국적 기업이랄지 그런 문제들을 이제 마지막에 살펴보겠습니다. 자, 국가의 종류와 권리 의무를 우리가 생각한다 라고 했을 때 이제 국가는 국제법의 주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법 주체성이라는 개념은 왜 필요해요? 법을 공부하려면은 그 법 프레임워크 자체가 그 권리 의무 관계를 살펴보는 그런 학문이기 때문에 그 권리 의무를 향유할 수 있는 주체가 누구냐 이거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행위가 법률적으로 유의미한가 이걸 평가하기 위하여는 그 행위를 수행한 실체가 법 주체성을 갖고 있는가를 먼저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국내법 질서에서는 누가 법 주체성을 가졌는가를 확인하기가 비교적 용이하죠. 그렇지만은 국제법에서는 좀 그것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국제법 주체로서 국가를 비롯해서 또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국내법에서는 legal personality라는 개념을 쓰죠. 그에 비해서 국제사회에서 국제법을 얘기할 때는 sovereignty란 말을 많이 씁니다. 주권자. 그래서 쭉 전통적으로 국제법의 주체는 sovereign being이다. 주권자다. 그것이 정치적 이념적인 것은 국제법에서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왕정국가든 뭐 민주국가든 공산국가든 그 얄리메크의 삼면소에 따라서 국민이 있고 영역이 있고 통치권이 있게 되면 이제 최고성을 향하는 국제사회에서 최고성을 향하는 사브린 비인이 있습니다. 국가 이외의 국제법 주체로 국제기구를 들 수 있습니다. 자, 국가도 승인을 얻어서 국제법 주체가 된다라는 설이 과거에 있었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국가에 대해서는 현대국제법에 들어서 승인이라는 게 별 의미가 없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국제기구는 여전히 법인격을 획득하려는 국제사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이건 법적 존재, 국가보다
국가는 법적 존재이자 정치적 존재인데 국제기구는 법적 존재에 머무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러분이 국가를 뭐 다양하게 뭐 서술어를 붙여서 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커머셜 스테이트 하면 상업 국가다, 컨스티튜셔널 스테이트 하면 헌법 국가다. 그래서 과거에도 뭐 국가 법인설이랄지 뭐 이런 설이 있었어요. 국가는 하나의 법적 실체다. 특히 리갈 퍼스널리티, 현대 국제법에 들어와서 부각된 이 리갈 퍼스널리티란 개념에 따라서 국가 법인설 있었어요. 또 워리어 스테이트다 하면 전쟁 국가, 응? 전쟁을 일삼는 과거 중세, 뭐 징기스칸 시대의 국가랄지 중세 기사, 뭐 장원제도, 뭐 봉건 문제가 있었죠. 그런 시대에는 국가는 그 본질이 전쟁 국가의 워리어 스테이트. 지금 하도 그 북한이 핵무기로 말썽을 많이 피우니까 뭐 로우 스테이트, 불량 국가라고 하기도 하고, 뭐 미국을 또 일부 국제사회에서 반미적인 국가들은 워리어 스테이트, 전쟁 국가라고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국가라는 건 아주 역사적으로 쭉 재밌게 발전해 왔어요. 근데 이제 이 국제법에서는 크게 이런 쭉 전통 국제법에서는 정치적 성격이 많이 부각되다가 현대 국제법에 들어와서는 이 법인격이 많이 부각되었다. 이 국제기구는 뭐 만들어졌다가 뭐 소멸하기도 해요. 예컨대 50년 존속을 예정하고 1950년 출범한 유럽 철석탄 공동체 국가들의 당초 합의에 따라 2002년 소멸한 바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뭐 나왔습니다만 NGO나 다국적 기업과 같은 비국가 행위자들 또 이 국제법에 국제사회에서 현실적 영향력을 행사하고요. 국제법상 의미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국제법 주체성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지는 않고 있어요. 이들은 아직도 국제법 관계가 아니고 특정 국가 국내법에 따라 설립되고 국내법의 지배를 받는 존재. 그래서 이제 국제법은 국가와 국가 간의 권력 관계, 물론 이제 국제기구도 법인격이 있으니까 뭐 국제기구 간 또는 국제기구와 국가 간 관계가 이제 우리가 공부할 대상이 되는데 일정한 예외가 없는 게 아니에요. 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그러니까 투자 분규 해결을 위한 협정. 1964년에 체결되는데, 그러니까 기업들이 해외에 뭐 투자를 했다. 그랬는데 그와 관련해서 협정을 체결하는 거고 좀 기업 활동을 하다가 분규가 발생하면은 그 해결을 위한 해결 절차랄지 이와 관련한 법이 필요했죠. 1964년에 이제 그 투자 분쟁, 국제 투자 분쟁 해결 센터를 설치하고 워싱턴 DC인가요? 거기 있죠. 우리 지금 한국과 미국 간에 체결된 FTA 자유무역 협정에도 이 투자 분쟁 관련해서는 그에 따라서 해결하자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러한 분쟁은 기업과 그 투자 수용국 간의 분쟁의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의 다국적 기업 우리나라에 투자했는데 그 과거에 엔론 사태로 들어보셨나요? 이게 그런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투자를 했는데 한국 기업하고 관련해서 법적 분규가 발생한다. 그러면은 이제 FTA가 체결되어 있으니까 이 투자 분쟁 해결 센터에서 그 분규를 해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국제법상 이제 법인격 이론이 등장했다. 그러니까 19세기까지 국제법이라는 것은 주권국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규칙이라고 생각되는데
그것은 주권국가보다 더 높은 권위와 권력은 없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주권국가의 병렬적 모임에 한 시절이죠. 시절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배경하에 사브린티라는 개념이 많이 호라이전탈, 분권적 사회죠. 1차 대전 후에 국제연맹은 이제 위임 통치 제도를 실시했고요. 우리 교재 146페이지 여러분 검토에 법인격문 등장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니까 이 위임 통치 제도 이것도 국제연맹이 그걸 실시한다 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 국가는 사브린 파워 절대적인데 국제사회에서 왜 위임 통치를 국제연맹이 할 수 있는? 뭐 이렇게 현대 국제법으로 이전되어 오면서 이 국제사회와 국가 간 또 이런 국제연맹이나 국제연합 같은 보편적 국제기구와 국가 간의 관계가 조금 뭐라 할까요? 국제사회 과거에는 절대적으로 국가 중심적이었다면 이제 뭐 평화주의랄지 뭐 이상주의에 따라서 국제사회가 역할하는 바가 커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 과거의 사브린티라는 용어보다는 리갈 퍼스널리티라는 용어가 애용되게 된다. 자, 국가가 뭐냐? 게오르그 옐리네크가 말했어요. 독일의 실증주의 법학자인데요. 법의 효력에 관련해서 많이 연구를 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또 법실증주의자 있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제가 뭐 지금 콜롬비아 로스쿨에서 법철학 라츠 교수 스승 하트라는 저명한 영국 그러니까 영미법계 법실증주의자가 있어요. 그리고 이 게오르그 옐리네크는 이제 대륙법계 법실증주의자. 이 사람들은 이제 법 효력의 근원에 관해서 뭐 근본 규범이랄지 이 어떤 추상적인 어떤 이런을 정의합니다. 그리고 어떤 법사회학적으로 그러니까 유럽은 대륙이잖아요. 그래서 국가들 간의 어떤 갈등이 많았고 역사적으로 그래서 근본규범이랄 유럽 대륙적 차원에서 근본규범 또 뭐 게르마니아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죠. 뭐 법 사회학적으로 어떤 게르만 사회 법학 그래서 어떤 근본규범이나 우리 사회의 그 유럽 사회의 어떤 본질적인 요소가 최고의 법규범이 됩니다. 헌법이다. 법 효력의 근거랄지 단계 이런 것을 왜 이 법이 효력을 발생하는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트나 라츠 같은 사람들은 이제 뭡니까 귀납법적 사고방식이죠. 그러니까 대륙 국가들은 이제 지적 전통이라고 할까요? 연역법적 사고방식에서 탑다운식으로 이렇게 접근하는데 하트나 라츠 같은 사람들은 국제법, 국제기본이 어떻게 효력을 발생하느냐. 또 그 주권자 사브린 비 법 효력 관점에서 사브린 빙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뭐 이런 법실제 법의 효력의 근거를 따지기 데 많은 공헌하였죠. 그래서 이제 이런 법실증자들이 국가를 어떻게 보느냐? 국가는 국민, 영토, 정부 이렇게 3요소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이제 민족 차별이라는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그러니까 이 국민, 영토, 정부는 이제 전통적으로 국제법상 국가의 3요소예요. 근데 이제 현대 국제법에 들어와서 소위 포스트 콜로니얼 스테이트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후기 식민지 국가들. 그러니까 많은 나라들이 독립했죠. 우리나라도 그 중에 하나죠. 일본은 식민지를 갖다가 1940년대. 네, 이제 제 3세계 국가라고도 불리는데 이런 많은 나라들이 독립을 하면서 과거 유럽 강대국의 국제정치, 유럽 강대국의 국제법 이것이 재검토되게 됩니다. 그래서 민족 자결권 이 문제는 소위 얼거 옴니스 강행규범으로 현대국제법에 들어와 있어요. 관습국제법 중에서도 그것이 부인되는 경우 우리 인류와 지금 국제사회에 존재하는 주권국가들이 도저히 인타러러블이라는 게 뭐예요? 용인할 수 없는, 그대로 수 없는. 그러니까 이 민족 자율권은 강행규범이에요. 그러니까 조약으로도 이거 부인할 수 없는 것이고요. 주권국가니까 내 의사가 있고 조약으로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고 강행. 이 강행규범은 이제 국제법의 본질 하고는 잘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강행규범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미국이나 러시아 같은 핵 국가들, 최강대국들이 뭐 강행규범에 근거해서 국제법을 들이밀었을 때 그것이 효력이 있겠느냐. 뭐 그런 문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쨌거나 지금 국민영토정부라는 국가 3요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족 자결권 문제가 이제 국제법 국가와 관련해서 많이 제기돼요. 1965년 11월 남 로디지아 문제가 국제사회를 아주 전역케 했습니다. 당시 이제 이안 스미스 백인 정부가 일방적인 독립을 선언하고 소수 백인 지배 국가를 출범시켰는데 국민 대다수가 흑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방적으로 남로디지아는 국가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국제사회가 이걸 승인하였는데 유엔 안보리는 남로디지아의 독립선언을 비난하고 각본 이를 승인하지 말라고 이렇게 요구했어요. 그래서 결국 로디지아는 1979년 영국 시정권 아래로 다시 복귀했어요. 그러다가 1980년 다수 흑인 지배의 짐바브웨로 재탄생할 때까지 존속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국가는 결국 다수 흑인 지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백인 정부가 돼서 독재로 나아갈 수밖에 없고 도저히 국가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민족 자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한동안 그 영역을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사실상 국가로 기능하고 있었지만 국제사회에서 독립국가로 인정받지 못했어요. 포르투갈령 기니 이 문제가 이제 1973년에 있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남로디지아 문제하고는 좀 반대가 있어요. 1973년 유엔 총회는 기니 바사우 독립과 주권국가 수립을 환영한다는 결의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민족 자결 관련해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국가로서 인정한 케이스고요. 방글라데시 독립 문제가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1971년에 파키스탄으로부터 독립했는데 인도의 무력 개입을 통해서 독립할 수 있었어요. 인도의 무력 개입이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는데 이것이 과연 합법적이냐 뭐 논란이 있었지만은 결국 인도가 아무런 영토적 야심을 표시하지 않고 이 방글라데시인들의 민족 자유권 실현을 지원했기 때문에 방글라데시 독립은 국제사회에서 쉽게 승인받았습니다. 그에 비해서 1974년 북사이프러스는 터키가 이 지역을 장악하면서 북사이프러스 터키 공화국 독립을 선포하였는데 안보리가 이 민족 자결권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북사이프러스를 국가로 승인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국가를 국제법상 국가라는 것이 뭐냐라는 걸 생각할 때 이 지엘리네크가 말한 국민 영토 정부 3요소에다가 이제 민족 자격권 문제가 있습니다.
생각해야 된다. 그러나 이 민족 자결권의 문제는 명확하지가 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국제법상 자결권의 주체인 인민, 어떤 개념이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캐나다 퀘벡 문제가 있습니다. 이 퀘벡은 캐나다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캐나다가 미국 위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나라죠. 러시아하고 캐나다. 물론 이제 북쪽 이기 때문에 극지 지역하고 해가지고 얼음으로 된 땅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이 캐나다 동쪽에 보면 퀘벡이라고 해서 큰 주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프랑스 영향권 하에 있었고, 지금도 이 캐나다를 보면은 근데 캐나다의 최고법원 관련해서도 보면은 프랑스 세력하고 영국 세력하고 이렇게 딱 분리되어 있고요. 지금 캐나다 총리는 영어를 원어민처럼 구사하는 프랑스계, 그러니까 영어 교육을 받은 프랑스계 사람이죠. 그리고 이 캐나다 대법원을 보면 앞에 가면 대법원은 영어식으로도 영어로도 표시해놓고 프랑스 이렇게 똑같이 병조로 표기. 이 캐나다 퀘벡은 이제 프랑스 영향력이 큰 그런 지역인데 자꾸 민족 자결을 주장하면서 분리 독립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캐나다 퀘벡인들을 국제법상 자결권으로 주체로서 분리 독립시킬 수 있는가? 이게 사실은 소수자들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소수자들에게 무제한적으로 자결권이 인정된다면 국가의 영토적 일체성이 무시될 수가 있습니다. 국가의 영토적 일체성, 옐리네크가 3요소에서도 말했습니다만 전통적으로 국제법에서 중요한 가치이고 잣대가 되어 왔어요. 국제법 문제를 바라봄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캐나다 퀘벡의 독립 문제도 지금 국제사회의 골머리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승인이라는 것이 국가의 국제사회에서 어떤 실체와 상관이 없을 수도 있고, 또 국가의 실체를 갖춘 그러한 경우에 그걸 국가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지 않느냐, 이런 현실론적 것이기 때문에 승인의 효과는 미미하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다른 국가의 승인은 그 나라가 국제사회에서 국가로서 권리 의무의 주체로서 행위하고 하는 데 있어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국제사회는 국가의 성립을 공인해주는 공식적인 절차가 없죠. 그러니까 결국 여러 나라 승인을 누적해서 국가 성립의 유력한 증거로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 사진은 이제 아까 우리 게오르그 옐리네크 얘기했죠. 게오르그 옐리네크의 저작입니다. 예. 독일 국가성, 정치. 예, 자, 우리가 국제법상 국가의 종료와 권리 의무를 논함에 있어서 빠뜨릴 수 없는 게 이제 몬테비데오 컨벤션, 몬테비데오 조약이라고 합니다. On the rights and duties of state. 국가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몬테비데오 협약. 1933년도 체결된 협약인데, 지금 조인국 수가 20개국이고요. 정당도 많이 참여했어요. 각국의 유력 정당들도.
그래서 국가의 권리 의무와 관해서 매우 명확하게 그래서 이것도 뭐 관습국제법의 성문화의 하나 아니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조항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자, 국가의 권력 의무에 관한 이 협약 그건 이제 관습국제법이 아니면은 물론 이제 가입 당사국 20개국에서만 구속력을 갖는 것이죠. 그 외의 국가들 지금 지구상 200개 국가 넘으니까 몬테비데오 협약하고 상관없어요. 다만 이제 그것이 국제관습법인 경우에는 국제법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구속을 당하죠. 자, Article 1을 보면은 The state as a person of international law should possess the following qualification. permanent population. 인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유엔은 국가가 아니에요. 국제법상 국가가 아니에요. 국제기구죠. 인구가 없고 뭐 영토도 없고 절대적으로 통치권을 행사하는 것도 아니죠. A permanent population, a defined territory 이런 얘기 있어야 되고 government, 정부, 통치권이 있어야 돼요. D항이 재미있는데 이게 언젠가 그 미국 국무성 1960년대 중국 사례인가요? 국제사회에서 국가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미 국무성이 한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1933년 협약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Capacity to enter into relations with the other states. 다른 국가와 어떤 국제법상 국제사회에서 어떤 법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 나라의 외교 공간을 두고 뭐 조약을 협상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외교관이 있어야 돼요.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아티클 1 방금 봤죠? 아티클 2를 볼까요? 이건 제가 구글 이미지에서 따온 건데 아티클 2 The federal state shall constitute the sole person in the eyes of international. 아까 우리 연방국가 얘기했는데 연방국가는 국제법상으로는 하나 단일의 인격체이다. sole person, legal person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말은 예컨대 우리가 주정부가 조약을 체결할 수 있느냐. 미국 50개 주 국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뉴욕주랄지, 뭐 캘리포니아주랄지, 워싱턴주가 조약을 체결할 수 있느냐. 몬테비데오 협약상은 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미 연방 헌법에 연방법 최고성 조항이 있어요. Federal Clause. 그러니까 국제조약은 연방법하고 같은 위상합니다. 그리고 국제조약의 체결에 관한 절차도 있습니다. 상원의 비준을 얻어야 되고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사인하고 몬테비데오 협약상 연방 국가는 법적으로 하나의 실체예요. 3절 볼까요? The political existence of the state is independent of recognition by the others. 그렇죠? 한 나라의 정치적 실존은 다른 나라 승인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독립성의 관점에서 다른 나라의 승인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소위 창설적 효과서를 부인하고 있다. 그랬어요. Even before recognition, the state has the right to defend its integrity and independence. 그러니까 승인이 있기 전에도 어떤 국가로서의 어떤 일체성과 독립을 방해할 권리가 있다. To provide for its conservation and prosperity. 그 보존, 국가 보존과 번영을 위해서 행동할 수 있다. Consequently, to organize itself as it sees fit. 자신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바에 따라 조직을 하고 to legislate upon its interests. 생각하는 국익을 위해서 입법을 하고 administrative services,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and to define the jurisdiction and competence of its courts.
사법권 관할권이랄지 이 사법권 행사에 관한 어떤 관할권을 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승인 받지 않고 아까 게오르고 3요소를 국제사회에서 갖춘 실체라면은 이런 국가적으로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에 그걸 국가로서 국제법 주체로 보지 않게 되면은 예컨대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계속 무슨 전투 상황이고 무슨 민족 해방을 한다고 어떤 이념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직 국제법상 승인을 받지 않은 자들의 행위다. 다 면제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국제사회 승인보다도요. 포르투갈과 오스트레일리아 간의 1995년도 국제사법재판소 동티모르 사건입니다. 민족 자격권이라는 게 뭐냐에 관련해서 ICJ가 얘기했어요. In the court's view, Portugal's assertion that the right of people to self-determination, as it evolved from the Charter and from the United Nations practice, has an erga omnes character. 제가 말씀드렸죠. erga omnes, 이게 강행규범이라는 뜻이에요. 당사자들이 자의로 훼손할 수 없는 거야. 자, 너와 내가 합의했으니까 이런 강행규범들이 뭔 문제냐? 누이 좋고 외부 좋으면 다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국제사회가 용인할 수 없는 그런 일부 규범들이 있다. 물론 이런 개념에 대해서 근원적으로 반대하는 국제과학자도 있습니다만, 근데 이런 개념이 다수적 견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 그걸 확대해서 본다는 것은 좀 국제법상 적절하지 않지 않느냐. 그것이 아마 많은 학자들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민족 자격권, 이것은 훼손할 수 없는 것이다. The principle of self-determination of people has been recognized by the United Nations Charter, UN 헌장, and in the jurisprudence of the court. 이 법원의 인식, 법학, jurisprudence 법학이라는 그러니까 법원이 생각하는 법에 의해서 인정되고 있다. It is one of essential principles of contemporary international. 그것은 현대 국제법의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다. 자, 이 사건은 2010년도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 어드바이저리 오피니언, 권고적 의견이에요. 이제 국제사법재판소는 말씀드린 대로 국내 사법기관하고 달리 이런 권고적 의견을 낼 수가 있어요. 이러이러한 경우에 이러이러하다. 지금 현재적으로 현재 구체적인 어떤 권리나 이익의 침해가 없더라도 UN 총회랄지 전문기관 의뢰를 받아서 권고적을 낼 수 있어요. 유고연방 군계로 수립된 신유고연방 세르비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랄지 세르비아는 러시아랄지 소위 극좌 사회주의 국가들 에 의해서 이제 지원을 받고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 근데 코소보는 알바니아 주민이 주축을 이루고요. 세르비아는 이런 코소보 민족이랄지 이런 민족들과 오랜 기간 어떤 뭐랄까요 애증 관계라고 할까요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세르비아 측이 코소보 주민들을 대량 학살할 그런 가능성이 커졌어요. 대량 학살을 막기 위해서 나토가 개입하고 뭐 그랬는데요. 유엔과 EU 관리하에 뭐 자치를 선언하기도 하고 결국 2008년 2월 17일 코소보 공화국은 독립을 선언했어요. 서구 국가들은 이를 승인했습니다. 그러나 신유고 연방과 러시아 등은 승인을 거부하며 독립선을 위법하다. 코소보 공화국이라는 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뭐 결국 그 유고 전범재판소가 나중에 설치되죠. 서구 국가들이 그 신유고 연방 독재자를 법정에 세우게 됩니다. 이 코소보는 여기 세르비아 있죠. 지도를 보시면 몬테네그로, 사라예보, 알바니아, 그리스가 여기 있어요. 2008년 유엔 총회는 코소보의 독립선언이 국제법에 합치되는가에 관한 IC의 공고적 의견을 보였고, 쟁점 중에 하나는 일방적 독립선언이 기본국가의 영토적 일체성을 침해하느냐 여부였다는 것이죠. ICJ는 영토적 일체성 존중 원칙은 국가사회에 적용되는 원칙이므로 코소보의 독립선언이 일반국제법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영토적 일체성, 아까 말씀드렸죠. 국가의 3요소 중에 매우 중요한 것이 영토입니다. Principle of Territoriality. 영역주의는 국제법 제1원칙이에요. 영토적 일체성을 존중하는 그런 원칙이 쭉 있고요. 국제법 문제를 판단하면서 중요시해야 됩니다. 민족 자결권 문제하고 이렇게 얽혀져 있다. 이렇게 있고요. Reference Secession of Quebec. 세세션 하면 뭐예요? 퀘벡주의 CC다면은 연방 탈퇴죠. 이제 미국도 대통령 선거 있거나 하면 아주 매번 그 연방 탈퇴 청원을 하는 주들이 있습니다. 변호사들이 많으니까요. 선거 결과 기분 나쁘다고 연방 탈퇴죠. 전통적으로 이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주당 지지세가 많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4년 전인가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주가 미 연방에서 탈퇴하겠다고 신청한 적이 있어요. 퀘벡주 연방 탈퇴에 관한 레퍼런스, 캐나다주 대법원의 의견, 1998년도에 있어요. 르라는 것은 오후죠. 프랑스 말. 캐나다 퀘벡주에서 분리주의 운동에 관한 논란이 고조되자 연방정부는 퀘벡주가 일방적으로 독립을 선언할 수 있는가에 관해 연방 대법원의 권고적 의견을 물었다. 캐나다 연방법원은 퀘벡주의 주민이나 정부기관은 일방적으로 독립을 할 수 있는 국제법상의 민족 자결권을 향유하지 못한다. 이렇게 판단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뭡니까? 동티모르 사건이랄지 포르투갈령 기니, 아까 결론을 다루네요. 르는 리가디. 자, 특수한 형태의 국가가 있어요. 우리 교재에 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연합이 있어요. 공동의 목적을 위해 조약을 근거로 일정한 국가 기능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한 국가관계라고 우리가 국가연합이라고 한다. Confederation of States. 예를 들어서 역사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인접 국가들이 공동의 국방정책 수행을 위해 국가연합을 결성할 수 있다. 그렇죠? 1991년 소 연방이 해체되면서 구소련에 속했던 국가들은 독립국가연합을 결성했다.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러시아 페더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러시아 페더레이션. 그래서 독립국가연합이 지금 있죠. 현재 러시아 등 9개국이 1993년 1월 채택한 CIS 차트가 있습니다. 또 역사적으로는 지금 미국 연방이 만들어지기 전에 식민지 시대
제국주의하고 대항하기 위해서 Confederation이 형성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형성된 미국 국가연합은 외교 국방 관련해서 영국의 전쟁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그 후에 이제 독립전쟁, 전쟁이 실제로 벌어지고, 미 식민지가 이제 독립하게 되죠. 프랑스의 지원을 받습니다. 그 당시 라파이트 장군인가요? 그래서 미 식민지 그 동부 13개 주만으로 전쟁을 했다면 미국이 아마 독립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어쨌거나 그 조지 3세, 그 당시 영국 왕이 조지 3세, 조지 3세를 상대로 해서 미국이 독립하고 연방 헌법을 제정하면서 연방 국가가 됩니다. 그것이 이제 민주주의 출발이에요. 물론 이제 영국은 그 이전에 의회 민주주의를 쭉 발전시켜 오고 있고, 점진적 형태로 민주주의가 발전합니다만은, 미국이 연방 헌법을 제정하면서 혁명적으로 이제 민주주의가 이 세상에 등장. 그리고 그 몇 년 뒤에 프랑스 대혁명이 발생하고, 역시 프랑스에서도 절대왕정이 붕괴하게 돼요. 민주주의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미국, 프랑스, 영국 이 세 나라는 민주주의 발전사에 있어서 코너스톤, 주춧돌로 놓은 나라라고 할 수 있어요. 다음으로 이제 영세 중립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영세 중립국은 자유의 목적 외에는 무력 사용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전쟁에 개입할 우려가 있는 국제 의무도 부담하지 않고, 그럼으로써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독립과 영토 보존을 영구히 보장받는 국가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영세 중립국은 스위스라고 할 수 있고요. 영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프러시아, 스페인, 포르투갈, 스웨덴 이 7개국이 1815년 비엔나 회의를 통해 스위스의 영세 중립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후에는 연합국의 불알 점령하에 있던 오스트리아가 1955년 점령국인 미영불소 4개국과 오스트리아 국가조약을 체결하여 점령 해제와 동시에 주권 회복을 약속받고 독일과의 통합 금지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세 중립국으로서 스위스와 오스트리아 볼 수 있습니다. 자, 분당국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분당국은 과거 통일된 국가에서 분리되어 현재는 외견상 복수의 주권국가로 성립되어 있으나 언젠가는 재통일을 지향하는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국가를 분당국이라고 불러요. 분당국이란 특수한 형태는 주로 제2차 대전 이후의 국제 정치 질서 속에서 발생했죠. 우리나라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자마자 북한에는 소련 사회주의 세력이 등장하고, 미국 지배하에 남한에는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수립되죠. 분당국은 각각이 모두 국제법상 의미 주권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특별히 분당국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정치적으로 재통일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국제법상 이것들을 어떻게 볼 것이냐? 개별 분당국의 법적 지위, 이거는 이제 독립적인 각각 주권국가로 봐야 되고요. 구 국가의 관계에 관련해서 분당국은 이제 사례별로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남북한은 양측이 각각 자신만이 과거 한반도에 존속하던 구 국가를 기획하고 자신만이 전체 한반도를 합법적으로 대표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남북 사이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1992년 발효 등을 보면은 대한민국 헌법하고 이걸 이렇게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은 대한민국이 합법정부이고 유일한 합법정부이고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그러한
상황이다. 뭐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분단 국가의 국적 문제인데요. 남북한과 중국의 경우 모두 한 개의 국적 개념을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과거 서독은 구독일 제국의 국적 개념을 유지하여 홍독 주민의 독일 국적을 인정한 바 있고요. 사이프러스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분단국으로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교황청은 이제 페이퍼 스테이트라고 하는 것인데 1870년 이탈리아 구로 점령으로 국가로서의 존립을 마치게 되는데요. 이후 교황청 국제법적 지위가 무엇인가? 이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1870년 국가로서의 존립을 마친 이후에도 교황청은 가톨릭 교회의 중앙 조직으로 수많은 양자 및 다자 조약을 체결하고 각국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1929년 교황청과 라테란 조약을 체결해서 바티칸 시구 승인한 바 있어요. 국제관계에서 교황청의 주권 행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것이 말타 기사단인데요. 사우린 밀리터리 오더 오브 말타. 말타 기사단도 지금 1050년 예루살렘에서 의료기관을 겸한 구빈기관으로 창설된 이래 뭐 십자군 전쟁이랄지 관련해서 국제사회에서 의미가 있는 단체고요. 지금 뭐 말타 기사단은 뭐 여권을 지금 내줄 수 있느냐 뭐 등등 국제법상 문제가 있습니다만 현재 약 100개국 이상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내 정치적인 말 달빛 기사단, 이 말타 기사단은 국가인데 우리 달빛 기사단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피보호국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국제법상 보호관계는 제국주의 시절 강대국의 세력 확장 수단으로 종종 사용된 바 있고, 이 보호관계라는 것은 조약을 통해 보호국이 외부의 침략이나 다른 압박으로부터 피보호국을 보호하기로 약정하고 보호국이 피보호국 대관계를 대신 처리하는 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피보호국이 되어도 국제법상 국가 자격을 상실하지는 않고요. 일단 독립된 국제법 주체성을 유지됩니다. 이 보호관계는 보호국과 피보호국 간의 양자조약을 근거로 성립하게 되고요. 역사적인 한 예로 1905년 한일협상조약, 소위 을사조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일본이 강탈해간 그런 조약이죠. 그 제1조에 보면 일본 국정부는 동경의 외무성을 경영하여 이후 한국이 외국을 대하는 관계 및 사무를 감리지휘하고 일본국의 외교 대표자 및 영사는 외국에 있어서의 한국의 신민 및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이렇게 됐고, 2조에 보면은 일본 국정부는 한국과 타국 간에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완수하는 임무를 맡으며 한국 정부는 그무 일본 국정부의 중개에 경유하지 않고 국제적 성질을 갖는 어떠한 조약이나 약속을 하지 않기로 생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국정부가 우리 한국이 다원 외교를 하니까 명성황후 고종 그 당시 한국 정부의 수반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원 외교를 하니까 결국 우리 명성황후를 시하고 을사보호 조약을 체결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파탄 국가, fail state라고 하는데, 1990년대, 99년대 이 소말리아와 같이 형식상 국가로 존재했으나, 존속하나 내부적 폭력 발생으로 인해 국가의 제도, 법 질서가 사실상 붕괴되고, 통상적인 국가로서 기능을 하지 못한 나라들, 이런 나라들을 우리가 fail state, 파탄 국가라고 부릅니다. 물론 이런 개념을 지금 국제법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들이 과연 국제법상 국가냐, 이런 것은 국제법적으로 다시 살펴봐야 돼요. 자, 팔레스타인이 있어요. 팔레스타인은 PLO라고 하는 것인데, 말 그대로 Palestine Liberation Organization. 이 팔레스타인 해방을 목표로 1964년 수립되었고,
아라파트의 지도 아래 팔레스타인의 대표적인 민족해방 운동단체로 성장했습니다. 제3차 중동전을 계기로 아랍권의 국제 정치적 영향력이 강화된 것을 배경으로 이 1974년 유엔 총회는 피에로를 팔레스타인인의 대표자로 임명하고 옵저버 자격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 한국은 팔레스타인을 독립국가로는 승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팔레스타인의 유일 합법 대표기구로 인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팔레스타인은 현재 약 100여 개 다자조약의 당사국입니다. 2015년 4월에는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당사국이 되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팔레스타인의 임시수도 라말라에 상주 대표부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기본적 권리 의무, 주권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주권은 역사적으로 여러 의미를 거쳐 발전하여 왔는데, 원래 주권은 유럽에서 교황의 권위에 대항하여 군주가 자국 내에서는 최고의 권위를 가지다는 대내적 개념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제법 프레임워크가 만들어짐에 있어서 이 주권이라는 개념은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칭기스칸이 유럽을 정복하고 당시에는 이제 중세 시대고 유럽에 뭐 근대 절대국가 없었습니다. 왕이라는 건 교황 부하예요. 그러니까 칭기스칸이 유럽을 점령하고 유명한 말이 있죠. 그럼 내가 누구하고 협상해야 되느냐? 유럽에서 제일 센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이제 부하들, 교황입니다. 왕이라고 하는 뭐 종교 지도자인 교황이 제일 세다고 뭐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교황 외에는 무슨 능력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법 논리적으로. 그래서 이제 제가 베스트팔렌 조약 얘기를 한 것인데, 그러니까 이 주권, 근데 주권 국가가 국제법상 이제 국제법을 탄생시키는 배경, 주권 국가의 등장이 국제법 탄생의 배경이 되고요. 그런 역사적 맥락에서 주권이라는 개념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주권의 대외적 발현은 독립국권이고요. PCIJ 리포트, 1931년도 PCIJ면은 Permanent Court of International Justice, 영구 국제사업재판소죠. 국제연맹 시대의 국제사업재판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권고적 의견을 내렸는데, 이 사안은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관세동맹 의정서를 체결하기로 합의하면서, 자, 오스트리아는 독립 상태를 유지한다. 이렇게 상제르망 조약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그럴 의무가 있다. 이것은 1차 세계대전이 왜 탄생했느냐. 그러니까 유럽 여러분 역사를 좀 아셔야 되는데, 이 오스트리아는 이 합스부르크 왕과 관련해서 그 유럽의 상당 지역을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고요. 독일, 오스트리아가 굉장히 중요한 국가예요. 다만 이 독일, 오스트리아는 프랑스나 영국에 비해서 그 주권 국가로서 국제사회에 등장하는 것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 전쟁을 벌이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1차 세계대전이 터지고요. 그래서 1919년 베르사유 조약이 체결되고, 샹제 조약에서 이 오스트리아는 독립한다. 그러니까 독립이라는 건 뭐예요? 이게 영세 중립국이랄지 독립 개념은 뭐 연합하고 또 어떤 관계를 맺고 해가지고 또 통합해가지고 또 전쟁을 일으킬 위험이 있으니까 이런 규정을 조약에 이제 두게 되게 됩니다. 자, 그랬는데 다시 또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관세 동맹 의정서를 맺게 돼요. 그러니까 관세 동맹은 말 그대로 이제 관세 정책을 같이 핀다는 것이죠.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독일과 오스트리아 같은 상호 간에는 관세, 무관세를 이렇게 한달지. 그것은 지금 유럽 국가들 사이에 서로 애증 관계가 있는데 서로 뭐 연합할 수 있는 국가 그리고 또 적대 국가 뭐 이 상황인데 이것은 또 이제 전쟁 발발을 한 징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몇 년 뒤에 제2차 세계대전이 터지게 되죠.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이 2차 세계대전 이것은 이런 관세 동맹이랄지 가혹한 관세, 경제적 문제가 한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뭐 정설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오스트리아가 독일하고 이렇게 관세 동맹 의정서를 맺는 게 샹제르망 조약 위반 아니냐 이렇게 권고적 의견을 요청했는데 연구사업재판소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조약을 체결하는 수준이라면은 오스트리아 국가의 어떤 독립성하고 뭐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자, 한번 그 설시를 원문을 좀 볼까요? The conception of independence regarded as the normal characteristic of states as subjects of international. 독립이라는 개념은 국제법 주체로서 국가들이 어떤 정상적인 어떤 특징에 관해서 우리가 봐야 될 텐데 cannot be better defined than by comparing it with the exceptional and to some extent abnormal class of states known as dependents. 그걸 잘 알려면은 비교를 해보면 알 수 있어요. 대조를 해보면 알 수 있어. 내가 언제 그 SNS 페이스북에 이 지적 행위의 지적 생활의 출발점을 대조해보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대조를 해보면 알 수 있어. 디펜던트 스테이트 종속 국가들 하고 종속 국가들로 알려져 있는 어떤 비정상적인 아주 예외적인 국가들이 있는데 그런 국가하고 그 대상이 되는 국가를 한번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면은 주권 독립 국가이냐, 독립된 주권 국가이냐 아니냐를 알 수 있다. It also follows that the restriction upon a state's liberty. 국제법에서는 국가가 subject, 법적 주체이기 때문에 국가의 자유 이게 문제돼요. 근데 미 연방 헌법에도 뭐 state right라는 게 있어요. 권리자유, 법적 주체죠. 그러니까 국가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 whether arising out of ordinary international law, 보통의 국제법에서 그것이 기원하든 contractual engagements, 합의를 통한 기원하든 국가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 조약, 관세 동맹 의정서를 채택했다는 것은 조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이제 오스트리아가 또 독일이 거기에 구속된다는 것이죠. 자유에 대한 제한이에요. 그러니까 국제법이나 뭐 이런 합의에 따라서 이제 변경할 수 있는데 do not as such in the least affect its independence. 그것만으로는 그 독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As long as these restrictions do not place the states under the legal authority of another state. 이러한 제약들이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의정서에 합의함으로써 받는 제약이라는 것이 다른 나라의 법적 권한, 통치권에 전적으로 그 나라를 복속시키지 않는 한 그런 의정서에 합의한 것, 조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독립 국가로서의 지위를 상실시키지 않는다. 계속 remains an independent state. 계속 독립국가로 남는다. 오스트리아는 계속 독립국가라는 얘기. However extensive and burdensome those obligations. 그 조약상 어떤 의무가 얼마나 광범위하고 가혹한 부담스러운 것이라 할지라도 실제 이 관세 동맹 의정서는 아마 굉장히 가혹했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냥 서로 원수들 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후발 서방 국가들 하고 늦게 민족 국가를 형성한 선발 민족 국가들 간의 어떤 갈등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의정서 합의 조약 체결만으로는 국가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없다 그런 것이죠. 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강의를 하다 보니까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지 못하고 좀 넘겼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5편의 동영상 강의를 합쳐보면은 아마 6시간 수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주간 수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올릴 텐데요. 동영상 관련해서 뭐 출석 체크랄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아마 안내될 것입니다. 예, 거기에 따라서 행동해 주시면 되고요. 자, 개학 이전 마지막 주말이네요. 주말 잘 보내시고 개학하면은 보건 위생에 신경 쓰시고요. 자,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